아내 영희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아내였기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네요. 매일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눈물이 고여요. 저도 모르게 두 잔을 준비해 놓고 그중 한 잔을 바라보며 영희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보려고 애쓸 때가 있지요. 그러고 나면 더 쓸쓸해져서 결국 커피가 식어버리기 전에 마시지도 못하고 버릴 때도 있어요. 장례식을 치른 뒤로 시간이 어찌나 무심히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느껴지면서도 영희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꿈처럼 느껴집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이 계속 시야에 들어와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식탁보, 부엌 선반에 조심스레 세워둔 그녀의 요리책, 거실 화분에 심어둔 작고 예쁜 꽃들. 하나하나가 모두 영희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가슴속 깊이 시려오는 느낌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지요. 아들 민호가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떠세요? 손자 지훈이도 보고 또 가족끼리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공간이 편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영희가 떠난 뒤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은 견디기 쉽지 않더군요. 그래, 그럼 잠시만이라도 함께 지내볼까? 결국 제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첫날, 이삿짐을 정리하는 내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 옮겨간 방은 너무나 깔끔했는데 영희가 있던 추억은 전혀 없는 곳이어서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손자 지훈이가 거실에서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닮은 구석이 많아요. 특히 환하게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며 만들어지는 그 미소가 영희가 젊었을 때 즐겨 짓던 웃음과 많이 비슷하지요. 처음 아들네 집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아침에 눈을 뜨면 낯선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영희가 항상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새벽 공기가 제 귀에 선명하게 스며들지요. 그리고 옆방에서는 아들 부부가 준비를 하는 기척이 어렴풋이 들려와요. 잠시 후 복도를 지나는 며느리 유진의 발소리, 아들 민호가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 아버지, 오늘도 야근이라 늦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훈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민호가 서둘러 현관문을 열며 그렇게 묻곤 해요. 저는 당연히 그러마.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자 지훈이는 아직 어리지만 초등학생답게 호기심이 많고 제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저는 그런 순수한 물음이 고맙습니다. 영희가 여기 함께 있었다면 아마도 지훈이에게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줬을 텐데 싶어 마음이 아려와요. 그래도 지훈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슬픔을 잊고 웃음 지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야말로 제게 작은 위안이 되네요. 며느리 유진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존재를 어딘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어요.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그러더군요. 아버님, 방은 알아서 치워주세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집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애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소든 밥이든 웬만한 건 직접 해결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영희가 떠났다는 사실이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첫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뒤늦게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저를 힐끔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버님, 이제 좀 주무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슬픔에 잠겨 있는 저를 향해 건네는 위로는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없는 세상에 놓인 저는 매 순간 살아있되 어딘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부부에게 그런 제 마음을 전부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영희를 떠나보낸 지 3달이 지났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곁에서 자고 있던 영희의 체온이 그리워집니다. 낯선 침대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그녀가 없구나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후벼파지요. 며느리 유진의 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나 빨래 같은 사소한 문제로 아버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도로 말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곤 합니다. 아버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커피를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꼭 거실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훈이도 공부해야 하고 민호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자책했어요. 내가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됐을까? 사실 혼자 지내다가 가족과 함께 살면 서로가 맞춰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거실 대신 제 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거나 새벽 일찍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뭔가 제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잔소리를 퍼붓거나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영희의 유품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장례식 직후에는 직접 챙겨둔 물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서랍에 뒀던 영희의 손수건과 사진 몇 장이 없어졌더군요. 잠깐 당황해서 집 안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유진에게 물었죠. 유진아, 혹시 내 방 서랍에 있던 손수건이랑 사진 못 봤니? 영희가 사용하던 건데. 그러자 유진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이 좁아서요. 오래된 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처리했는데 죄송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품을 건드리기 전에 최소한 한마디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지요. 하지만 유진은 별다른 미안함 없이 말했어요.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울고 계시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배려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희의 추억마저 하나씩 지워지는 것 같아 막막했지요. 아들 민호에게 이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늘 바빴고 잘못 꺼냈다가는 며느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하다고 여겼어요. 민호가 회사 일로 피곤하다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방에 들어가 쉬기도 했고 아침 출근도 일찍이라 마주칠 기회가 적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조금 더 참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보려 했지요. 하지만 그런 인내가 쌓이고 쌓여 결국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깨지기 시작한 관계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게 마련이지요. 어느 날 아침 손자 지훈이가 제 방에 들어와 같이 놀자고 했는데 유진이 와서 단호하게 막았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방은 어질러지면 엄마가 또 치워야 해. 그냥 너 방에서 게임해. 지훈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방인데 지훈이가 들어오는 것조차 이렇게 막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진과 더 실랑이를 벌이기도 싫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훈이와 마주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끔 지훈이가 몰래 와서 할아버지, 엄마 눈치 보지 말고 같이 놀아요. 라고 속삭이면 저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줄 수도 없었고 영희가 떠나버린 이후로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세상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밤
제 방 한 구석에 놓인 영희의 사진 앞에서 작은 대화를 시도하곤 했습니다. 영희야, 왜 이렇게 모든 게 삐걱거리는지 모르겠어.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걸까? 그러다가 눈물이 쏟아지면 한참을 소리 죽여 울다 잠들었지요. 그 시간이 제겐 애도이자 유일한 발산이었지만 이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거슬리는 행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저를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서재처럼 쓰던 작은 공간에서 영희가 즐겨 읽던 소설책을 보고 있는데 유진이 지나가며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장례식 끝난 지가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너무 과하게 슬퍼하시니까 저희도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 어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책만 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점점 심해지는 유진의 냉소와 지적에 제 마음속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구나. 영희를 잃고 슬퍼하는 것조차 이제 눈치 봐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서서히 깨달아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자, 아직은 아들 민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지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호는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민호가 집에 있으니 유진도 어느 정도 행동을 자제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니 더 대놓고 저를 대할 것 같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거렸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역시나 현실이 되었지요.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영희의 결혼 반지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반지를 꺼내 손안에 굴려보고 싶어서 서랍을 열었는데 통째로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제게 결혼 반지는 영희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상징이었고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 끼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서둘러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있던 유진에게 다급히 물었어요. 유진아, 혹시 내 방 서랍에 있던 반지 못 봤니? 결혼 반지였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 유진은 잡지를 넘기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요. 아, 그거요? 오래된 거 처분했어요. 계속 그런 거 붙들고 계시면 언제 앞으로 나아가실 건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희와 50년을 함께 해온 상징이자 추억이 담긴 그 반지를 묻지도 않고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가 무슨 권리로 제 아내의 물건을 함부로 버려? 그건 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기억이야. 유진도 지지 않고 받아쳤지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슬픔에 잠겨 사실 건데요? 집 분위기가 다 망가졌잖아요. 아들이 불쌍해서 모시고 사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거길 가야 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불쌍해서 모시는 거라니 제가 이 집에서 짐이 된다는 말이 이렇게 대놓고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민호도 출장 가서 없으니 조용히 지내시죠. 유진은 한숨을 쉬듯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엔 갑작스러운 고요가 감돌았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반지까지 사라졌다는 충격과 요양원으로 가라는 말에 서려 있는 저기가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찌나 서러운지 더 이상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희가 이 광경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싶어 더욱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게 이 집은 이제 더는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같이 영희를 잃은 상실감만 커지게 만드는 낯선 공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남의 집이 아니라 분명 아들의 집인데도 이렇게까지 밀려나 있다고 느끼니 기가 막히고 서글펐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출장 중이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어차피 해결도 안 될 거라 여겼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영희가 떠난 뒤로 모든 게 망가져 버렸구나. 결국 저녁이 되도록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사진을 꺼내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영희야, 미안해. 당신 물건을 못 지켜서 결혼 반지까지 이렇게 돼버렸어.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네요. 그날 밤 유진은 아예 거실에도 나오지 않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밖에 나갈 마음이 없었지요. 문득 손자 지훈이가 생각났지만 더 이상 제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어요. 혹시나 지훈이가 방에 들어왔다가 유진의 눈밖에 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긴 밤이 흘렀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 여기서 더 버틸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영희가 없는 곳에서 제 존재마저 사라져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만 명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리고 이날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결혼 반지를 버렸다는 유진의 행동에 요양원에나 가라는 차가운 말에 제 속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를 떠나보낸 뒤로 내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져도 되는 걸까?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와중에 이제는 뭔가가 크게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방 안에는 깊은 밤의 정적만이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난 채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제게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영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제게 남은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민호가 돌아와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란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이미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는 침묵만 하며 견디기에는 영희가 남긴 소중한 추억이 너무 많이 상처받았지요. 그러니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커져만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겠지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손자 지훈이와 함께하기를 바랐던 진심이 부서져 버린 지금, 저는 큰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마치 지금 거실의 어둠처럼 짙게 깔려 있어 쉽사리 거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유진과의 갈등이 폭발한 이 순간, 저는 그렇게 깊은 절망과 허탈함, 그리고 미묘한 결심을 동시에 안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창밖에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영희의 사진을 껴안고 작은 소리를 삼키며 시린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진에게 들은 요양원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내가 정말 침짝 같은 존재가 되었나? 스스로에게 물어볼수록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집의 실제명의 문제였지요.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선물로 주었다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명의를 넘기진 않았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직 제 재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되새기는 순간 희미하게나마 탈출구가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입 안에서만 맴돌던 말이 점차 구체적인 의지가 되어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면서 핸드폰을 열어 옛 친구 정수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던 변호사였고 은퇴한 뒤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지요. 이 늦은 시각에 연락하면 귀찮아하겠지 하고 망설이다가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이렇게 늦게 웬일이야?
정수영은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네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 혹시 집을 처분하고 싶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자네한테 묻고 싶어. 정수영의 말투가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진명이가 형님 거라면 팔 권리는 당연히 있지. 매매 절차도 형님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고. 저는 그 답변을 듣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반면에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결단까지 내려야 하나 싶었지만 더는 망설이기 싫었지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유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민호는 출장 중이었으니 더욱 편했어요. 정수영의 사무실이 문을 열기 전부터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이 되자 바로 찾아갔지요. 어서 와. 무슨 일인지 대충은 들었는데 자세히 얘기해봐. 정수영은 제 얼굴을 보더니 그새 밤을 꼬박 샌 듯 초췌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털어놓았어요. 영희를 잃고 아들 내 집에 와서 겪고 있는 갈등들. 며느리가 아내의 유품을 마음대로 버린 일, 반지까지 함부로 처분해버린 일, 심지어 저보고 요양원에 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 한참 동안 말을 잇다 보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내가 떠난 뒤 혼자서라도 다시 어디에서든 살 방도를 마련해야겠네. 정수영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원하신다면 집을 매물로 내놓는데 문제 없어. 서류만 정리해서 사인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저는 그러자고 결심했어요. 그럼 부탁하네. 사실 내게도 제주도에 대한 작은 꿈이 있었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이제 혼자라도 가보려 하네.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집을 팔아 마련되는 돈을 합하면 새로운 터전에서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부동산 서류를 간단히 정리하고 매물 등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수영은 혹시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 주었고요. 민호가 혹시 이걸로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으로는 형님이 이 집 주인이니까 전혀 문제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이 시렸어요. 결혼 선물로 아들에게 줬던 집을 다시 제 손으로 매각한다는 게 마음 한편에서 참 씁쓸하게 느껴졌지요. 그렇지만 유진이 던진 말들, 그리고 영희의 반지까지 함부로 처분한 일을 떠올리면 그 씁쓸함은 분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길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영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저를 등 뒤에서 슬며시 감싸 안으며 말했을 거예요. 당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말 한마디면 저는 언제든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없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제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습니다. 요양원에 가라는 말에 대한 분노와 영희의 물건들을 처분한 충격이 거짓말처럼 아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생겼어요. 이제 비밀스러운 계획에 돌입해야 했지요. 집 매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서 돈을 옮길 채비도 했습니다. 언제든 매각이 성사되면 바로 제주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유진과 마주칠 때면 늘 차갑게 얼어붙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오히려 제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민호는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일이 바쁜지 여전히 저와 대화를 나눌 틈이 없었고요. 덕분에 제 은밀한 계획은 눈치채는 사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어차피 이 집에서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사소한 갈등이나 서운함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주말이 되면 여전히 지훈이와 잠깐씩 놀아줬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훈이의 웃음을 보면 여전히 영희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내가 맞이할 새로운 삶도 나쁘지 않을 거야 하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그래, 지훈아. 할아버지가 이야기책 하나 읽어줄까? 그렇게 마주 앉아 책장을 넘길 때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폭풍 같은 순간을 예감하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집이 팔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유진이와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솔직히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이렇게 은밀한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다음 단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리에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특별히 티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유진이 가끔씩 제게 차갑게 쏘아붙여도 이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이 집을 떠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자 웬만한 건 흘려넘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살던 박노인이라는 분이었어요. 저와는 꽤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도 자주 왕래하던 사이여서 서로에게 집안 사정 정도는 대강 알고 지내는 편이었지요. 그날 아침 제가 화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계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반갑게 맞이하자 그분은 머뭇거리며 들어왔지요. 그리고 거실에 앉자마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 요즘 집 내놨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던데 이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구나 하고 짐작이 갔어요. 다행히 집에는 유진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순간 방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어. 박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며느리도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서 박노인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흘끗 듣고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집을 내놓으셨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국 들켰다 하고 생각했지요. 제 표정은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듯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침 업무 시간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나 봐요. 몇 번이고 통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는 저에게 달려들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이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집주인이니까 팔려고 해. 짧은 대화였지만 거기에는 이미 전에 없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박노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봤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다. 미안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차피 곧 들키게 될 일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나은지도 몰라. 박노인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먼.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지요.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들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 달아오른 얼굴을 진정시키며 일부러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유진이 제 방에 들어와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긴장되게 만들었지요. 민호가 언제쯤 돌아올까 생각하며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빠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였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해왔던 모멸감과 영희가 남긴 추억을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진은 민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 중이었겠지요. 식탁에 마주 앉은 채 저와 유진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역시 눈치가 보이는지 혼잣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살벌해져서 숟가락을 드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릴 지경이었지요. 밥맛이 통 느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몇 숟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숙제는 다 했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는데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 위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유진이 곧장 뛰어나가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굳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잠시 후 저에게도 말이 올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집을 판다니 무슨 말이냐고. 민호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방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가장 크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기분이었거든요. 민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유진은 그 옆에서 얼굴이 상기된 채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민호가 차가운 시선으로 제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을 내놓으셨다니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냐?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팔겠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니, 결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디 가라고요? 민호야, 선물이고 뭐고 간에 서류상 주인은 나야. 한 번이라도 명예 바꾸자고 하긴 했니? 너도 그동안 제대로 확인 안 했으니 이제 와서 불평해봐야 소용없지. 아버지, 제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레 날벼락처럼 집을 처분하시면 저희 가족은 막막해져요. 너희가 막막하긴 하지. 나 역시 여태껏 막막했어. 며느리라는 사람이 내 아내 유품을 다 치워버렸고 내 아내가 낀 결혼 반지까지 제멋대로 처분했다. 근데 너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니? 그건 저는 바빠서 몰랐지만 유진이도 분명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민호야, 바쁘다고 다 면책되는 거 아니다. 가족 문제 모른 척하더니 결국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 집 팔겠다는 내 결정이 황당하겠지만 나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을 몇 달째 겪어왔다. 아버님, 저도 잘못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번에 집을 파신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으세요? 심해. 심한 건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너가 시어머니 물건을 승낙도 없이 버린 것부터가 문제였어. 정신 차려라. 울지 마라. 요양원 가라 이런 말 해놓고 지금 와서 심하다고 하면 내가 고지고대로 들어줄 것 같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시아버지를 막대해도 되나? 내 아내를 모독하는 건 또 뭐고 반지까지 없앤 건 들을 때마다 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제 와서 흐느낀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아버지, 그래도 가만 들어보시면 유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집 처분만은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너가 몰랐다. 바빴다고 하던 시기에 나는 내내 짐짝 취급을 받았어. 굳이 정리해줄게. 첫째, 아내 잃은 슬픔을 비웃었고, 둘째, 내 추억을 훼손했고, 셋째,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가라며 내쫓으려 했지. 이쯤 되면 나더러 인내심을 더 발휘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버님, 제가 정말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너희 부부가 내게 내뱉은 말들은 되돌릴 수가 없어. 집 판다고 하니 이렇게 호들갑인데 내겐 이미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느닷없이 집을 판다고 하니 기가 막히겠지만 난 더 기가 막혔다. 혹시라도 남은 기대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내게 상처만 던졌으니 이제 끝이지? 아버지, 조금만 생각을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훈이도 있고 저희가 다른 방도를. 지훈이는 보고 싶으면 나중에 보라고 해. 걔는 내 손자니까 언제든 환영한다. 다만 너희 부부하고 한 집에 살 일은 다시는 없어. 방도 구하고
이사도 해야겠지. 그건 너희 책임이다. 아버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부탁드려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반지 버린 거 되돌릴 거냐? 내 아내 유품을 되살릴 수 있냐? 내게 요양원 가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이젠 봐달라고 하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놓고 이제 와서 손 모은다고? 웃기지 마. 아버님 너무 가혹하시잖아요. 가옥! 내가 받은 대접은 뭔데? 너희가 편하자고 버린 물건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이나 했니? 결혼 반지 하나 못 지키게 만든 걸 넘어서 내 기억까지 함부로 지웠잖아. 그게 가혹하지 않았나? 아버지, 저도 충격이고 모든 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들어라, 민호야. 기회를 놓친 건 너희다. 시간도 회복할 방법도 충분했을 텐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내게 결정적 한 방이 떨어지니까 허둥대는 거다. 그리고 난 그 한 방을 터뜨리기 전까지 이미 온갖 수모를 견뎌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텐데. 그래, 이제 깨달았냐? 하지만 늦었어. 이 집에서 살면 가족이 좀 더 화합하겠지 싶어서 들어온 내가 내 아내의 흔적까지 매정하게 버리는 광경을 견뎌야 했지. 지금 와서 울어봐야 이미 늦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진심으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됐고, 유진아, 내 손으로 명예 바꿔줬다면 너희가 평생 이 집에서 잘 살았겠지. 근데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너희가 내 등 떠밀었잖아. 요양원 가라며. 지금 이 꼴이니 사죄하는 너희 모습 보니 우습지도 않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입장이야? 너가 가장이잖아. 살기를 알아서 찾고 집 구해. 내일 모레면 새 주인 와서 문 열어보겠다고 할 거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너희가 먼저 했어. 내가 몇 달 동안 참고 참다가 폭발한 거다. 내 아내 유품 못 오게 요양원 언급까지 했으니 말 다 했지. 민호, 너도 방관한 대가를 치러야지. 저희 정말 막막해요. 막막한 줄은 아냐. 좋다. 그 막막함 한번 겪어봐라. 난 영희 추억까지 짓밟힌 채 여기서 더 살 수 없다.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내 아내 잃었으면 위로라도 해주지. 날 죄인처럼 몰아세운 너희가 할 말은 아니지 않냐? 정말 이게 끝이네요. 그래, 완전히 끝이다. 난 이제 팔 준비 다 했으니 너희도 당장 이사 준비나 해라. 이 집에 더 이상 정 붙이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말했듯 손자 지훈이야. 얼마든지 보러 오라 해. 하지만 너희 부부랑은 못 살겠고 그럴 이유도 없다. 아버지, 민호야, 자꾸 아버지 찾지 마라. 앞으로 너 살림은 너가 책임져야겠지. 난 내 길 찾으러 갈 테니 더 붙잡지 말아라. 할 말 있니? 말이 없는 거 보니 드디어 현실을 깨달았나 보네. 그래, 이쯤에서 갈 길 가자. 누가 누구 인생을 책임지랬나.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아버님, 한마디만. 그만해. 내 대답은 변함없어. 너가 얼마나 찔리면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난 들을 가치도 못 느끼겠다. 내 말 이해 못하면 평생 후회하면 될 일이야. 아버님. 됐고, 난 방으로 들어간다. 더 할 얘기 있으면 녹음이라도 해놓고 듣든지. 몸부림쳐도 소용없다. 이 집에 대한 미련 이제 완전히 버려. 유진이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응어리가 많았습니다. 차마 손으로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제 표정만 봐도 그녀는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민호가 유진을 달래며 말했지요. 진정해. 일단은 진정부터 하자. 그날 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정했습니다. 유진은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고 민호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는 무슨 일인지 대충 느꼈는지 아까부터 방에 있더군요. 저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결국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영희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여기까지가 한계였어. 이제 내가 당신 꿈이라도 대신 이뤄볼게. 제주도로 내려가서 당신이 좋아하던 꽃나무도 심고 바다도 마음껏 보고.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결정이 마치 도화선처럼 한꺼번에 모든 갈등을 폭발시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는 끝없이 무시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국면이
이제 열리려 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민호에게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부터 제 방 안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이 문 앞에서 한참 울먹이던 소리도 잦아들었고 민호는 몇 차례 문을 두드려 보더니 한숨을 쉬며 물러갔지요. 처음엔 가슴이 쿵쾅거려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문득 제 자신에게 되묻고 싶어졌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깜깜했습니다. 어두워진 창밖으로 스며드는 빛 한 점 없는 골목길이 마치 제 속마음을 투영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영희의 사진을 꺼내려다 괜히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일부러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구나. 지난 3달 넘게 쌓여온 무거운 감정이 드디어 터져나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아들 민호와 손자 지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얽혀버린 며느리 유진까지 모든 가족을 한 번에 뒤흔들고 있다는 죄책감도 스멀거리며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일찍 출근을 나간 후 유진이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밖에서 흐느끼듯 중얼거리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버님,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과로 제 마음이 돌아서긴 어려웠으니까요. 점심 무렵 집안이 잠잠하길래 방문을 열고 살짝 거실을 살폈습니다. 유진은 아마도 회사에 간 듯 주방은 텅 비었고 식탁 위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이니 식량을 더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저는 그저 인스턴트 죽을 꺼내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여느 때 같으면 내가 뭘 이리까지 하고 한숨부터 쉬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 무뎌졌습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급히 오르며 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려 있었지요. 이번엔 저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고개를 든 민호가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도 일이 꼬여가고 집도 갑자기 팔린다고 하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지만 저 역시 이미 마음을 굳힌 터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의리를 생각해 녹음 파일을 직접 들려주진 않았던 아들을 위해 마지막 사실 확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네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너가 직접 들어봐야겠구나. 이제 더 숨길 이유도 없으니.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이 제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의 유품을 함부로 버리고 결혼 반지까지 처분했다고 자랑하듯 말하던 유진의 목소리.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이제 그만하시죠라며 제 슬픔을 비웃던 대목.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원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던 대목이 민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민호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침묵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애써 시선을 피했지요. 조금 있다가야 민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도 모르고. 민호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냉정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아들이라서 그동안 참았지. 남이었으면 진작에 끊었을 게다. 이 집은 이미 계약이 끝났고 내일이면 새 주인이 들어온다. 너희 부부는 이제 다른 집을 구해야 해. 민호의 눈이 커지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 유진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표정은 민호만큼이나 창백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는지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보이며 제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집 문서를 새 주인께 넘긴다. 이미 돈은 다 받았고 필요할 때 짐을 뺄 테니 걱정 말 거라. 지훈이는 나중에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하지만 너희 부부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유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호는 중간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방문 틈새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는 듯 했지만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애꿎은 아이에게 이런 풍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요. 기다리던 이별 통보를 끝낸 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렸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더 컸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서름과 분노가 이렇게 한꺼번에 분출되고 나니 허탈함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나 영희와 함께 꿈꿔왔던 바닷가로 향할 생각이었지요. 이게 과연 최선인가 하고 머리가 무겁긴 했으나 다시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밤 민호와 유진이 거실에서 작은 소리로 말다툼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마 유진이 내가 잘못했다며 울고 민호도 이제 어떡하냐며 답답해하는 이야기였을 터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영희가 떠나기 전날 밤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조금 더 확고해졌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왔고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로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이 다 꺼진 공간에서 민호와 유진은 각자 방에 들어간 듯 조용했어요.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영희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래도 당신 말을 떠올리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래? 조용히 중얼거린 뒤 창밖으로 떠오르는 여명빛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긴 밤은 끝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직 민호와 유진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었지요. 그러다 방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지훈이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이제 떠나야 해. 하지만 지훈아, 너 곧 방학 되면 할아버지한테 와도 돼. 꼭 연락하고 바다 보러 오렴. 지훈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더 붙잡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별이 길어지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리며 현관문을 열었고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지난 시간을 총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함께 살아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았으니 쓰라린 기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존엄과 영희의 추억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결단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대기해둔 택시에 올라타면서 이른을 훌쩍 넘긴 제게도 새로운 삶이 가능할지 살짝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로 언젠가 영희가 우리도 언젠간 은퇴하면 바닷가에서 살자고 속삭이던 모습이 아련히 겹쳐 보였어요. 우리도 언젠간 은퇴하면 바닷가에서 살자. 그 한 장면이 제 마음을 흔들림 없이 다잡아주는 버팀목이 돼주었습니다. 기사님, 공항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아들네 집이 점점 멀어졌고
저도 고개를 돌려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던 도시의 거리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는 순간 체내에 가득 차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앞으로 흔들리지 말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며 이번에는 기필코 영희와 함께 꿈꿨던 그 바닷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시간 남짓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제주는 때마침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기내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짙푸른 색감을 머금고 있었고 공항에서 밖으로 나오니 바람에 실린 짭조름한 내음이 코끝을 찌르더군요. 여행객들 틈에 끼어 이동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선 영희가 손을 잡아줄 것만 같았어요. 당신,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곳에 왔네. 마치 그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 살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리 알아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그마한 집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닷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고 옆집에 또래 어르신이 몇 분 사신다고 하더군요. 왠지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당이 다소 좁긴 했어도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충분히 꽃이나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볍게 작은 화단부터 꾸려보자. 혼잣말을 하며 저는 계약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짐을 풀자 식탁 위에 영희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놓았어요. 그 앞에 머그잔 2개를 놓고 하나엔 커피를 가득 따랐습니다. 여보, 내가 한 달만 더 일찍 결심했어도 조금 덜 상처받았을까? 그렇지만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킬 즈음 근처 해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며 내는 소리에 마음속 시끄러운 생각들이 사르르 가라앉았어요.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다가 문득 영희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이렇게 그대로였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온 동안에도 바다는 묵묵히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산책을 나온 또래 어르신 한 분이 미소를 띤 채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마을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 어르신은 반갑다는 듯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고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하며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소박하게라도 밥 한 끼 하고 가시죠. 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짐 정리가 덜 됐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직 나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구나. 전에 아들네 집에서 느꼈던 고립감이 거짓말처럼 옅어지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니 바닷바람을 많이 쐬었는지 몸이 조금 노곤해졌습니다. 평소엔 쉽게 잠들지 못했는데 그날은 마치 철심이 풀리듯 스르륵 눈이 감겼어요. 어찌나 쏜살같이 잠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시원한 공기였지요. 저도 모르게 싱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간다. 문득 마당 한편에 작게나마 동백나무 묘목을 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생전에 동백꽃을 좋아했거든요. 한동안 묘목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다가 마을 이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농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나섰습니다. 조용한 시골길을 따라 걸으니 담장 너머로 파란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졌어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문득 궁금해졌지만 곧바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독립해 살아가기로 한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농원에 도착해 묘목을 하나 골랐습니다. 이장님이 웃으셨지요. 아이고, 한 달 정도 잘 물주고 신경 쓰면 자리 잘 잡을 겁니다. 마당에 묘목을 옮겨 심고 물을 뿌려주는데 어찌나 마음이 들뜨던지요.
며칠 뒤 택배로 커다란 상자가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민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손자 지훈이가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앨범 몇 권, 그리고 짧은 메모가 동봉돼 있었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 사진만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알고 보니 유진이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숨겨둔 영희 사진들이었던 듯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지훈이의 글씨체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사진이 다시 생겨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많이 울고 아빠도 힘들어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방학 되면 꼭 할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로 떠나온 게 옳았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앨범을 넘기며 영희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풍경, 민호가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 영희가 저보다 앞서 언덕길을 걸어가던 뒤태. 그 사진들을 보며 제게 다가온 이 자유가 더더욱 값지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책상에 앉아 작은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바닷바람이 참 상쾌했다. 동백나무는 잘 자랄 것 같다. 언젠가 꽃이 피면 영희가 좋아하던 빨간빛이 집안 가득 물들겠지. 글을 쓰다 말고 창밖을 보니 석양이 바다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같이 보고 싶어 하던 이 풍경이야. 이제부터 매일 볼 수 있어. 그날 밤 해질녘 바다를 눈에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지훈이를 완전히 끊고 살 생각은 없었지만 당분간은 일부러 연락을 자제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상처를 들쑤시지 않도록, 또한 제 삶에 좀 더 충실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지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민호와 지훈이가 이곳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느새 이곳 생활이 일주일을 넘겼고 저는 근처 작은 서점도 둘러보고 농수산물 시장에서 장도 보았습니다. 자그마한 전복과 생선 한 마리를 사다가 손수 끓인 국을 먹으면서 아들 네 집에서 저녁밥을 마지막으로 함께한 지는 얼마나 됐나 하고 잠시 생각이 스쳤지요. 그러다 이제 그 시절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재차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서 먹는 밥이지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네 이웃 어르신들과도 제법 친해졌습니다. 가끔씩 마당에 모여 앉아 이야기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 이사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영의 사진 앞에 커피잔을 놓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백나무에 새 잎이 났어. 이 꽃망울이 터지면 정말 예쁘겠지. 당신이 있었다면 손자 지훈이 데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을 텐데. 이따금 그리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면 밖으로 나와 별이 뜬 하늘 아래 해변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영희에게 말을 거는 게 이곳에서의 새 일상이 되었지요. 아들에게도 두어 번 메시지가 왔지만 당분간 혼자 지내겠다는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민호도 제 마음을 헤아렸는지 더 길게 묻지 않았고요. 해안도로를 따라 바닷바람을 즐기던 어느 날 아침,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남긴 추억만 곱씹으며 살기보다는 여기서 또 새로운 것을 해보면 어떨까? 예전에 영희가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내가 대신 그림을 그려볼까?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영희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고 속삭여주는 기분이었지요. 다음 날 서점에 들러 스케치북과 연필 물감 몇 가지를 샀습니다. 바다 풍경을 그대로 담기엔 서툴러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흘려 그렸는데 그 시간이 재미있더군요. 영희가 살아있을 때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신도 예술적 감각이 좀 있다니까. 어설프게나마 붓을 놀리다 보니 마음이 몹시 편안해졌어요. 아들 내 집에서 억눌린 채 지냈던 감정들이 서서히 해소되는 느낌도 들었지요. 그렇게 제주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저는 영희와 이루지 못한 꿈을 혼자서라도 하나둘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원에 꽃을 더 심어볼 계획도 세웠고 해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낚시를 배우기로 했어요. 가끔은 세찬 파도를 보며 여보, 당신이었다면 이 순간에 뭐라 했을까? 하고 속삭이면 어느새 시린 마음이 따뜻하게 덮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이 들어 손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훈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 조만간 꼭 내려갈게요. 그래, 방학 맞으면 바다 보면서 신나게 놀자. 그 통화를 마치고 비로소 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 다만 더 건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을 즈음 동백나무 곁에 앉아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어색하게나마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영희야, 나 이제 너 없는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어. 물론 여전히 그립긴 해. 그렇지만 당신이 남긴 흔적이 여기 바닷가에도 동백나무에도 내 가슴속에도 분명히 있으니까 난 내가 해야 할 걸 하며 살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뒤 저는 스스로 미소 지었습니다. 집을 팔고 아들과 며느리를 떠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때로는 낯설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결코 후회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넓은 가능성을 본 것 같았거든요. 손자 지훈이가 방학에 찾아오면 함께 낚시도 하고 동네 축제도 구경하고 또 함께 집 앞에 텐트라도 쳐서 밤하늘의 별을 세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따금 시간 되면 통화라도 하자는 메시지를 남기는데 저는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풀어보려 하지 않고 저도 그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서로 마음속 응어리를 덜어낼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각자 책임져야 할 몫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영희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제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제 기억과 추억을 소중히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들 집을 판 뒤 얻게 된 자금은 앞으로의 제 생활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거고 또 언젠가 손자를 돕는 데 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순간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닷소리가 마치 영희의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는 상상만 했지만 난 지금 이곳에서 정말로 살아가고 있어. 조용히 낚시도 해보고 정원에 꽃도 심어보고 그림도 그려볼 생각이야. 당신이랑 함께 있진 못해도 이 삶을 소중히 가꿔보려 해. 그 말을 내뱉자 가슴이 찌르르 울리며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가 찾아올 겁니다. 그 아이와 함께 파란 바다 위로 던진 낚싯줄이 제게 또 다른 희망과 웃음을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민호와 유진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차 한 잔 정도 함께 나누며 각자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한 집에 살 일은 없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제주도 바닷가 작은 집에서 영이 없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실이 주는 아픔과 오랜 시간 참아왔던 서운함이 날마다 제 가슴을 파고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제 일부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와 함께 쌓아온 기억,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홀로 서기로 이어진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전히 문득문득 울컥할 때가 있지만
동백꽃이 필 날을 기다리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해 질려 깬 바닷바람에 마음을 씻어냅니다. 가끔 한 잔의 커피를 영희 사진 앞으로 가져다 놓고 함께 마시자고 속삭이기도 하지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건가?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떠난 이가 있으면 남은 이도 있는 법이니.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보면 언젠가는 전부 괜찮아질 거란 희미한 확신이 자리 잡아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영의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미소 지어 봅니다. 오랜 세월 저를 지탱해준 영희의 사랑이 지금도 제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고 든든해요.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른을 넘어 다시 주인공이 된 제 인생을 이 푸른 제주 바다와 함께 마음껏 누리며 살겠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웃고 울고 당신 기억도 품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갈래. 오늘도 바람이 제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합니다. 그래, 충분해. 지금 이대로면 된다.